돈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예비고위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정시 포맷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스크랩을 한 번쯤은 누군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해주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어 해주면서 어쨌든 접근하는 방식은 정리해야 된다고 했고, 영어는 빈칸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죠? 수학은 실제적으로 뭐 잘 풀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소개령 뽑아서 정리해서 복습을, 이거는 복습 시간을 줄이는 게 화두고, 요거는 접근 방법을 터득하는 게 화두고, 요거는 공부 방법을 터득하는 게 화두고, 그죠? 이렇게 조금씩 포인트가 잘 났죠. 근데 일관되게 쓰이는 거는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용 단락으로 뭐든 끊어서 나눠서 이걸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고 연결고리를 생각해야 나중에 마지막 필러 문제를 풀 때 필러 문제에 대한 사고력이 형성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과탐은 뭐가 화둘까? 이제 과목 특성으로 쳤을 때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학은 이게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밑에를 못하면 그 위에를 가지를 못하니까, 이 기초에 처음에 또 주기율표가 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주기율표를 다 원리를 터득하면 쭈루룩 연결돼서 문제풀이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화생지에서 물화생지에서 물리는 수학 서술형 같고, 그죠? 화학은 수학의 그 연결된 연속 계산 뭐 이런 느낌이 강하고, 생명은 이제 암기 과목인 것처럼 복사같이 암기 과목 같은 게 강하고, 그리고 지학은 이해가 안 되면 삥 돌아가지고 킬러 문제 못 쓸거든요. 방향이나 이런 것, 용어 중심으로 어떤 철학적인 느낌 이런 것도 좀 강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분리화학 중에서 생지를 가장 흔하게 많이 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위험 부담은 더 적어요. 근데 투를 하면 화학이나 생명 중에 뭘로 나가실 거예요? 생투 할 가능성이 크죠? 생투로. 이렇게 이제 또 추가된다는 것 뿐인데, 생명 1을 알게 되면 2에서 몇 개 그 계산하는 킬러 문제만 풀면 해결이 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생명은 기초적으로 명확한,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림하고, 그죠? 그림 명확하게 그림을 중심으로 이렇게 외워야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외워야지, 암기가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 흩어지니까 그림 중심으로 딱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요거 2개 틀리고 2개 틀리면 46점인가요? 근데 이제 1등급은 들어간 것 같고, 그 1등급 안에서 이걸 만점을 클리어 해야 되니까 하면, 첫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과탐에서 한 70%가 항상 똑같이 출제된다는 건 아세요? 아니요. 탐구에서 과탐뿐만 아니라, 과탐도 그렇고 사탐도 그렇고, 탐구의 70%는 정말 똑같이 매년 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출제 가능 영역이 있어요. 출제를 반복해서 해줘요. 거의 이제 겹치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으면, 마더텅이나 자기스토리를 아이들한테 독학재수생이나 재수생을 시켜요. 그럼 한 번에 쫙 풀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온 문제가 다음에 나와서 거의 똑같아요. 사탐 선생도 그렇고 과탐 선생도 그렇고, 이 70%선은 그냥 거의 그 문제 나오는 건 이해한대요. 이거는 다 테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테마 정리는 뭐냐? 요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온 문제가 유전자의 RNA와 DNA냐면, 그 그림이 나오는 그림이 정해져 있어요. 이 그림에서 선택지를 뽑아갖고 1, 2, 3, 4, 5 하게 되면, 다 요 문제에서는 이 선택지가 나오고, 이 문제에서는 이 선택지가 나오고, 이 문제에서는 이 선택지가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정리할 수 있으면, 본인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표 문제를 뽑아서 이 대표 문제의 선택지에다가 쭈루룩 선택지를 늘려서 쓰면 돼요. 1, 2, 3, 4가 있는데, 아니면 보기형으로 가나다라 이렇게 기억력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다 이 맞는 선택지로 해서 쭈루룩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하나에다가, 그러면 의외로 이 70%를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본인이 기본 실력으로 공부해서 이 70%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의외로 더 빨리 이걸 정리할 수 있으면 그러면 복습할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시간을 단축시켜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맞고 이건 맞고 이건 맞긴 하는데 찜찜하고 이런 것들이 없게 쭈르륵 정리해보면 돼요. 요거에 추가로 말하면 어떤 문제는 퍼펙트하게 정리하려면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보면 선택지 6번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공부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뭐 국어 같은 경우에도 6번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능력자거든요. 근데 이 수학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6번을. 틀린다고 6번 만들면 뭐예요? 영어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탐구의 경우에 6번 선택지를 만들면 이거에 겹치지 않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첨가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퍼펙트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6번.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권합니다. 이렇게 테마식으로 정리하고, 테마식으로 정리하고, 보통 문제들도 6번 선택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퍼펙트하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게 탐구 공부하면서 해설 읽었어요? 네, 다. 네, 해설 다 보면, 일상적으로 이제 공부를 깊이 한 애는 해설 뭐 그냥 읽어도 다, 똑같아서 그냥 휙휙 정리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난이도가 높아서 지금 상위권 얘기로처럼 하니까 그렇지만, 이 해설 있는 걸 가지고, 이 해설에 설명하는 거하고 교과서하고 이 뉘앙스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과서, 이 비교를 하면서 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설하더라 하는 요 관점 차이, 요게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팁이 많이 돼서 많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요. 근데 이제 논란의 여지는 이제 요 70%가 아니라 30%겠네요. 그럼 30%를 어디서 뽑아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30% 나머지 변형돼서 항상 나오는 유형이요? 네. 이 30%에서 15% 정도는 킬러 문제인데 같은 이 70%에 아는 킬러 문제인데 30%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킬러 문제가 이게 문제풀이의 테크닉,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들 얘기로는 시간 부족을 끌어오네요. 계산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짧은 과정 속에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안 모자랐어요? 안 됐어요? 이건 안 모자랐는데. 네. 이거 왜냐면 고2 3월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 부족에 시달린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제 15년차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학생들이 제 시간 안에 그 내용은 알겠대. 네? 이렇게 보고 보니까 의도도 알겠는데 이 시간 안에 풀으라는 문제야? 이렇게 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수학적 사고력처럼 이 수학 21번, 29번, 30번 같은 21번, 29번, 30번 수학 21번, 29번, 30번 같은 과학의 개념인데 이제 바라보는 방식, 과학의 방식. 그러니까 시각을 딱 이렇게 전환을 안 하면 발상의 전환을 안 하면 풀 수 없는 팁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문제 정도는. 이거는 뭐라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한 문제. 이게 과학의 팁이 들어가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두 문제 싸움이라는 거죠. 전체 내에서. 그렇다면 내 생각엔 그래. 최대한 요 70%를 완벽하게 선택지를 쭉 해놓으면 다 써본 거니까 순식간에 고르잖아요. 이 시간을 단축 안 하면 요 시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유형을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복사해서 모아놓고 요 문제를 이게 이 풀이의 순서가 어그러지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풀이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수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근데 이제 이거를 섬세하게 테스트를 안 하면 보통 아이들이 그래요. 45점, 46점 되면 애들이 이제 안심을 해요. 과학에서. 한두 개 더 그냥 하면 되겠지.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수학도 국어도 1등급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가요. 기초가 좀 적은 아이들도. 근데 요 안에서 한 문제에 따라서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서성한, 중경예시 이렇게 요게 다 나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사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4번 중요한 게
교재 같아요. 교재 과학. 이제 고난이도 교재를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고난이도 교재 많이 푸는데 이게 이 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대략적으로 하고 뭐 필요할 때 몇 개 하는데 나는 이 국영수 세 과목 중에서 상위권 교재가 제일 필요하다는 거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상위권 교재를 여러 번 풀어서 공부의 포커스가 이게 8대2의 법칙이라는데 이게 70%고 이게 30%가 아니라 공부 양이 너 정도 점수 수준에 올라가면 45점 넘어가면 이게 7대3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퍼펙트하게 만점을 맞아줘야 돼요. 근데 양으로 쳐서 수학의 부에서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지는 않아요. 엄청 적어요. 엄청 적고. 그리고 똑같이 1, 2, 3번에 생명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복해서 틀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학은 가차없이 그림까지 다 그리셔야 돼요. 힘들어도. 왜 그러냐면 이미지 중심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뿌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걸 왜 그리고 있어? 애들이 그래요. 하위권 애들이. 쌤 미쳤냐고 이걸 세포를 왜 그리고 있냐고. 근데 만점 맞고 퍼펙트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권장합니다. 상위권은. 단, 한 40점 안 넘으면 그냥 계속 보세요. 근데 40점을 넘었다면 그림 그리는 것도 권장합니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문제풀이 전체 영역을 보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근데 이것도 똑같네요. 본인 학생의 지금 단계가 내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법으로 이렇게 내신 단계도 그렇고 공부법도 그렇고 한 이 정도에 머물 것 같아요. 1등급은 되는데 이 정도. 그럼 이 정도에서 뭐가 있으면 여기를 가냐? 나는 이렇게 학생 고유의 검산법 자체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다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탐구도 그렇고 이 빠르게 검산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다면 이렇게 건드렸을까, 이렇게 처리했을까, 이렇게 봤을까. 검산한 흔적이 없고 이거 있고 확신을 가지고 좀 망설이더라도 이게 답이 이렇게 쓰긴 했는데 검산할 수 없는 체크나 구조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산이 자유롭게 되면 한 단계가 넘어갈 것 같아요. 실수를 줄여서. 두 번째로 내가 이제 학생 문제를 이렇게 보고 정리할 때 보면 얘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이 본능적으로 이게 하위권 문제고 하위권 문제는 나 100%도 맞췄어 이렇게 이건 좀 애매했어 이건 검토했어 이렇게 분류를 안 하는 거지. 풀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앞에부터 나 공부했어 하고서 쫙 풀어버리고 조금 시간 들면 들고 좀 어려운 거고 이렇게 이 분류가 본능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하고 체크도 하고 요거는 알아서 동그라미 쳐고 나가고 확신을 돼서 이렇게 이 검사를 3번이나 4번을 하려면 이거부터 검사하고 이거 풀고 다시 시간 남으면 이거 이렇게 점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요거 검사하고 또 요거 보고 그러니까 다시 확실히 많은 건 시간 많으면 안 건드리죠. 세모 치는 거는 중간에 풀다가 이게 답이라고 했으면 나머지 다 확인해야죠. 별표는 킬러 문제니까 열심히 풀어서 했죠. 그러면 킬러 문제를 열심히 풀었으니까 안 검사해도 되면 요것도 했으면 요것까지도 점산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고 애매하니까 두고 그냥 두고 했다가 이거 풀고 이거 두고 이거 검산했다가 다시 이렇게 검산하는 거거든요. 순서 알겠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건 4번, 이건 3번, 이건 2번 정도가 검산이 돼야 완벽하게 검산이 되는 건데 이런 검사는 연구가 안 됐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7번.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이 모의고사 양을 풀어서 당연하지 이제 지금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에 대한 통계를 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 통계가 없으니까 어느 부분을 내가 많이 틀리고 그러면 이 통계를 낼 때 아이들은 너무 실수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계산을 어떻게 실수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고 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비금속과 금속의 차이에서 이거를 해서 이렇게 실수를 해서 이걸 착각을 해서 이렇게 썼어. 이렇게 다 써놔야 나중에 이 항목별로 또 점검을 해서
이 몇 단원의 이 부분을 다시 싸그리 노트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통계를 내야 되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근데 통계가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잡아서 공부를 뭘 잡고 하고 심화를 하고 테마별로 또 추가로 정리하고 이런 게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면 자, 통계를 냈다고 치고 검산도 했다고 치고 그죠? 그러면 요거 만점을 맞는데 뭐냐? 그랬을 때 이게 보면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시간 랩 타임을 명확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풀겠다는 시뮬레이션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수능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정시 시뮬레이션. 어떤 걸 몇 분 타임으로 랩 타임을 끊고 이걸 보고 어떻게 점검한 다음에 이런 과정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이 시간 타임의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연습을 통해서 이 시간의 속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 통계를 내서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충고를 해주겠는데 과정 자체가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수능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녹화해 갖고 동화생 수능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우리 아들 시험 보기 전에 정시 시뮬레이션 한 거 나오거든요. 그 시뮬레이션까지 다 완성이 돼야 수능 준비됐다, 모의고사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틀린 거 통계를 내고 이것도 틀린 거 통계. 이렇게 틀린 거 통계를 내는데 통계를 내오면 틀린 걸 다 가져오고 자체 통계를 내오면 제가 그걸 보고 다시 통계를 내갖고 네가 생각하는 그 통계는 결과차하고 내가 생각하는 비교를 해서 네 공부법의 차이 네 공부가 완벽하게 만점을 지향하기 위한 공부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을까를 점검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까지도 다 점검을 되고 확인했다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반복해서 푸른 흔적이나 자취가 없기 때문에 더 조언할 수 없는 상태예요 현재. 이해되셨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뭐 쉬운 문제나 중급 난이도 풀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상황으로 일정 부분 체크하고 옛날보다는 체크가 늘었어요. 옛날에는 이보다 체크를 더 안 하셨거든요. 이거 체크 단어도 뭐 특별한 거 안 고르고 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쭉쭉 풀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체크량이 조금 어느 정도 늘어서 이 정도 체크량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더 체크하는 것만 연구하면 충분히 뭐 문제가 없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탑을 보면 그러면 뭐 기초 실력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이제 맞다는 거죠. 그럼 종합해서 말하면 뭐냐? 이걸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런 다음에 통계를 꼭 내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고. 두 번째, 내 생각에 검사하는 거를, 방법을 자꾸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짧은 기간에 검사하는. 그러면 뭐라고? 한쪽 측면에서 보면, 잘못하면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걸 거꾸로 보든, 어떤 방법으로 보든, 수학도 검사하는 것처럼. 그죠? 검사하는, 이 검사의 팁은 뭐라고요? 해설에서 많이 참고해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테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만약에 이걸 배우면. 중복돼서 출제되는 테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하면 내신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이 진도를 나갔을 때 이걸 풀면 이게 수능에서 맨날 출제되는 거면 고3 선생님이 신경을 쓰겠죠. 고2 선생님이든 고2, 고3 똑같이 다 가르치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거를 출제를 하겠죠. 왜 이거는 알아야 니네 수능 안 망해 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 내신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봐야 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출문제.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보고 이렇게 테마 정리를 하더라도 요런 부분, 시간 걸리는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교재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끝나서 이렇게 그림으로 체크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정리하고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 방법에서 이렇게 이거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서 복습하는데 시간을 줄여나가는 아니면 그러니까 심화시켜 나가는 그죠? 그러니까 탐구는 뭐라고요? 탐구는 심화 맞죠? 수학은 뭐였어요? 복습 시간 단축 시간 무한대로 소모되니까
쉬운 거 좀 빨리빨리 과감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영어는 뭐죠? 빈칸으로 학습 방법으로 종합하는 거. 그 다음에 국어는 뭐라고요? 접근 풀이 방법을 봐서 내용이야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 공이 다 뭐라고요? 이렇게 돼서 가지고 오셔야, 다 푸른 걸 가져오셔야 통계를 냅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 통계를 낼 때 주의점은 뭐냐면 틀린 거를 자 보세요. 이거 틀렸어요? 그러면 왜 그걸 골랐어요? 틀린 걸. 그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이유로 인생 달려가지고 한 문제 차이로 의대 가느냐 못 가자는데 그냥 몰라서 찍었어요. 그렇잖아. 내가 최종 결론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니 이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써놔야 그 다음에 개선점을 고쳐야 통계 낼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틀렸습니다. 이건 의미 없어요. 틀린 이유고 꼭 써놓으셔야 돼요. 똑같이 이거 하고 쭉 풀었는데 틀린 이유 쓴 적 없거든요. 틀린 거 고른 이유. 제가 그랬잖아요. 오답 정리의 기본은 틀린 이유를 쓰고 그걸 내가 개선 방법 쓰면 이게 다 거의 엉터리예요. 틀린 거는. 이거 고쳐주는 거고 간단해 해설 정답의 이유 쓰고 요거를 현장에서 고를 수 있는 방법 써서 이 두 개가 맞아야 돼요. 이걸 개선하면 이게 현장에서 고를 수 있게. 그러니까 적어도 요거를 문제집에 써놔야 이 틀린 이유를 보고 결정적인 학습의 문제점이 있다면 학습의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점이에요. 보통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건너뛰거나 비약하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밸런스나 균형을 잡아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써놓으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질문 있나요? 탐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동아쌤입니다.